반갑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박원석입니다. 지금 이곳 시청 앞에 정의당의 천막농성장에서 보내드리는 팟캐스트 공개방송 대통령 품격이 뭐예요?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품격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얘기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만, 이렇게라도 대통령이 품격을 지키실 수 있도록 우리가 호소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그 얘기를 나눠주실 품격이 있는 세 분의 게스트가 오셨습니다. 맨 오른쪽에 정의당 천호선 대표부터 간략히 근황을 포함해서 품격 있게 자기소개를 해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천호선입니다. 제가 잠시만요. 세 분의 품격 있는 사람이 나왔다고 박원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표창원 전 교수님은 품격 있는 보수를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노회찬 저희 정의당 전 대표님은 문화인을 자임하는 진보 정치인이십니다. 저는 품격은 별로 없습니다. 저를 그 품격의 바늘에 끼워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품격 없이 7일째 천막에서 노숙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국정원 선거 개입 사태에 대해서 결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딱 일주일째입니다. 처음에 매우 더워서 고생도 많이 했고요. 한낮에 여기 열기가 어지럽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농성을 시작할 때 조만간 날씨가 시원해진다는 정보를 듣고 최선적인 결심을 했습니다. 마침 한 3일 전서부터 시원해지기 시작했고, 내일은 비가 온답니다. 이 정도 상태라면 추석을 넘어서 크리스마스까지 갈 수 있을 자신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품격 있는 사과를 듣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오랜만에 얼굴 뵀는데요. 우리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생방송의 명예입니다. 박수 한 번만 해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이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6개월하고 이제 하루 지난 날인 것 같습니다. 개월수로 이제 정확히 6개월 지났는데, 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6개월 동안 한 일이 뭔가. 여러분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저는 사실 떠오르는 게 없어요. 대통령이 6개월 동안 한 일이 뭔가, 공약을 지킨 것도 아니고, 또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뭔가를 조치를 취한 것도 아니고, 6개월 동안 한 일이라는 게 나는 도움을 안 받았다, 그 얘기 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예, 그렇죠. 중국 가서 옷을 몇 번 갈아입은 거 하고, 도대체 한 일이 뭔가, 다른 직장에서 아마 저렇게 제대로 할 일을 안 하게 되면은, 쫓겨나거나 아니면 감봉 처분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참 듭니다. 대통령의 품격을 거론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품격 있는 대통령이기 이전에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책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대통령을 원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우리 천호선 정의당 대표께서 이 천막농성장을 이 시청 앞에 마련하고, 또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도 이제 노숙 투쟁에 또 돌입을 하시는데, 이렇게 주요한 야당의 이 지도자들이 지금 대통령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되죠? 10리도 안 되죠? 한 2km 됩니까?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나와서 목청 높여 요구하는데도 대통령이 뜻대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이 상황이 이런 식으로 그냥 뭉갠다고 해서 뭉개지는 게 아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오늘 모두의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2013년 여름 이거 피하면은 피해질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4년 내내, 5년 내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 이게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준비한 말입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래에 이 대한민국 경찰이 여러분 20만 명입니다. 20만 대한민국 경찰의 품격과 자존심을 여지없이 구겨버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현호 전 청장과 그리고 김영판 전 서울청장입니다. 그렇게 형편없이 정말 땅바닥에 떨어진 대한민국 20만 경찰의 품격과 자존심을 살리고 계신 두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표창원 교수님과 얼마 전에 청문회에서 유일하게 국민들 가슴을 후련하게 해줬던 전 수서경찰서의 권은희 과장 두 분이시죠. 우리 표 교수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열린 하늘, 그리고 광장에 모인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그리고 너무 그동안 우리 국가와 민들, 특히 마이크가 그쪽에서 만든 건가요? 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곁에서 노력해 오셨던 노회찬 전 대표님, 손호선 대표님, 또 우리 박원석 의원님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큰 영광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분과 함께 앞으로 1시간 반 동안 아주 밀도 있게 이 대통령의 품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거 시청 청사 앞에 우리 시국회의 촛불에 나오시는 시민들의 계산법으로 수백 명의 시민들이 운집해 주셨습니다. 경찰은 아마 수십 명이라고 할지도 모르는데 카메라 한번 비춰주세요. 카메라 왜 안 들어오죠? 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엊그저께였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근 2달 만에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시국회의가 주최하는 촛불 집회만 8차례 이거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에서 열렸고, 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촛불 집회가 있다면 셀 수 없는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대통령을 향해서 또 청와대를 향해서 전달이 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엊그저께 하신 말씀은 지난 2달 전에 비해서 전혀 진전된 상황인식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국정원으로부터 도움받은 것 없다. 그리고 더 이상 정쟁하지 말고 민생입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대단히 놀랍습니다. 사실은 대통령 하야하라 이런 구호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고 정부의 책임자답게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있게 입장을 표명하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분명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지난 대통령 선거에 국정원에 매우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걸 밝혀냈고 그 당사자들을 기소해서 유죄를 입증해가고 있는 이 시점에 국정원으로부터 도움받은 건 없다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신다면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국정원은 특정인을 위해서 사실은 선거에 개입해서 댓글을 달고 여론을 조작했는데 도움받은 사람은 없다고 얘기하고 대통령은 저렇게 말씀하시고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 좀 이 자리에 오신 품격 있는 게스트들께서 아주 예리하게 한 말씀씩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이번에 표 교수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런 비유를 제가 많이 씁니다. 냉면집과 콩국수집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손님들이 50대 50 정도로 들어가시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콩국수집에 가시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뚝 끊어지기 시작해요. 냉면집으로만 몰려서 냉면집은 대박이 나고 콩국수집은 망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군가가 구청 위생과 직원에게 들었다면서 콩국수에서 설사병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나온다더라.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콩국수 먹고 싶어집니까? 안 먹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콩국수집 사장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막 찾아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나.
그래서 실제로 그 구청의 위생과 직원이 냉면집 사장님의 사촌 동생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에서 증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다 포기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럼 몇 달 뒤에 뉴스에 나와요. 그 시청, 그 분청, 구청 위생과 직원이 실제로 그런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그 말을 퍼뜨린 사람들이 잘못 알고 공수습이 안 됐다더라. 그때 냉면집 사장님이 말씀하시죠. 저는 시청 위생과 직원으로부터 도움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용한 적도 없고 활용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는 거죠. 그렇게 얻은 수익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부당이득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상당히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시는 말씀 아닐까. 스스로가 분명히 이 국정원의 그러한 불법적인 활동, 국정원법 제9조 위반이고 명백하게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임이 확인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시작은 당연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됐죠. 하지만 12월 16일 날 그 김용판 전 서울경제청장이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부터 이 사건은 대통령 선거와 관련이 맺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본인은 전혀 의도가 없었고 진짜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랐다 하시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가 상당 부분 이 부분의 잘못됨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 스스로가 선거 기간 중에 상대방 후보를 비난하고 공격하셨던 말씀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시고 사과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나쁜 짓을 저지른 국정원과 그 직원들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나는 개인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 사안에서 이렇게 혼자 벗어나시는 것은 결코 대통령의 품격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노 대표님, 이 국정원에 도움받은 적이 없다. 인터넷에 보니까는 유치이탈 화법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상황을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움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지금 그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핵심은 사실 아니거든요. 연구하는 데에 있습니다만은 도둑을 보고서 도둑이라고 소리 지르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그 도둑질한 물건을 받지는 않았다. 누가 그걸 지금 물어봤습니까?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국민들이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냐 아니면 모른 채 하고 있는 거냐. 근데 모른다고 보면은 좀 그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한 인격 모독이 되니까 모르지는 않을 것 같고 모른 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더 큰 문제라고 보는데 만일에 작년 12월 17일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지금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인 상태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박근혜 후보를 위한 댓글 달기를 지난 선거에서 한 게 드러났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과해야 됩니다. 왜? 국정원이 한 일에 대해서는 일단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국정원이 한 일을 천호선 대표가 사과하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직속기관이 국정원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작년에 누구를 도왔던 또 누구를 도왔던 어느 정도 도왔던 관계없이 국정원이 국정원법을 어기고 공직선거법을 어기는 그런 불법 행위를 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아직 재판 결과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검찰에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기소까지 지금 했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국정원도 그것이 대북 심리전 일환으로 했다라고 할 뿐이지 댓글 자체를 안 달았다고 얘기는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현재 확인된 밝혀진 명백한 사실을 가지고서 국정원의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국정원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현재의 대통령이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얘기도 하지 않고 나는 도움을 안 받았다.
아니 국정원이 도움을 줬는데 도움을 안 받았다면 뭐 배달 사고가 난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는 문제는 본인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이 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지 본인이 별로 도움 안 됐다면 그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뭐 실제로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의 객관적 사실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 대통령으로서의 책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것은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든 국정원이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 일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머리를 숙여서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해야 될 부분인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된 도리로서 자신이 출마한 선거에 설사 자신이 부탁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진실을 모릅니다. 부탁했는지 안 했는지 진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본인 얘기를 우리가 백보양보해서 본인 얘기를 다 믿는다고 치면은 설사 대통령이 국정원에 부탁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국정원이 스스로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몰라도 여하튼 국정원이 그런 일을 했다면은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본인이 본인과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국정원에게 부탁한 일은 아니지만 국정원이 한 일이 검찰의 기소대로 사실이라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다른 경쟁자가 있었다면은 몹시 그것은 죄송한 일이다라는 얘기는 해야 그게 인간이 아니겠느냐, 인간은 아니더라도 생명체가 아니겠느냐,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 근데 그것부터가 이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생명체가 아니겠느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신데요. 천호선 대표께서 지금 일주일째 여기서 농성을 하고 있고, 제1야당인 민주당의 당대표께서는 대통령께 양자회담을 요구를 했습니다. 천호선 대표는 또 청와대 근무를 하셨었기 때문에 청와대라는 권력이 어떤 생리와 어떤 구도로 돌아가는지 잘 아실 거고, 지금 상황에서 과연 대통령이 저렇게 국민들이 기대하거나 혹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맥락의 말씀을 거듭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한 말씀 먼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전혀 도움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누가 가장 섭섭해할 것 같습니까? 저는 원세훈 원장이 감옥 안에서 얼마나 화가 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저는 뭐 댓글을 다루는지 아닌지까지는 몰랐을지 모르지만 무언가 열심히 도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도왔을까요? 살기 위해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그동안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 불법 행위, 과실, 실정, 수없이 많은 혈세의 낭비, 얼마 전에 많은 것들이 드러났습니다만 4대 강도 나오고 자원회비에만 2조를 날렸다고 봅니다. 이걸 덮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박근혜 후보를 도왔는데 이제 와서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그러는 소리를 하시고, 그것은 아마 원세훈 원장께서는 감옥 안에서 잠을 못 주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겁니다. 만약에 그날 밤 근거 없다라고 경찰이 발표하지 않고 수사해보니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댓글을 1200개씩 내 팀이 수천 개를 달았다 라고 발표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정말 원세훈 원장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상식에 대한 인간적 도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건 맞다고 봐요. 난 몰랐던 일이다, 내가 안 시켰다, 이건 말은 맞아요. 진실인지 아닌지 정도 두고 봐야 되겠지만 1년 뒤에 또 어떤 사실이 2년 뒤에 나올지 모르지만 그 말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과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만약에 국정원이 문재인 후보를 도왔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이 개입해서는 안 될 선거에 개입했기 때문에 정권이 밝혀서 진실이 밝혀지면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 사과해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수십 년 전에 국가기관이 정부가 제주도 양민들을 학살했던 4.3 사건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그게 대통령입니다. 내가 몰랐던 일이다라고 해서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 책임질 것 없다라는 것은 보통 사람도 꼭 그렇진 않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런 것 이상의 책임윤리를 요구하는 자리인데, 내게 도움받은 적이 없다라고 해서 저렇게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제가 몇 번 인터뷰 때 얘기했는데 아주 뭔가 품격 있게 대통령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뭐라고 할까, 뭐 초보적인 윤리의식, 뭐 초등학생 같은 윤리의식 그러다가 오늘 그냥 막 까놓고 말씀드리면 정말 유치한 그런 윤리의식 가지고 대통령 맡을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아마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권력이 흔들거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청와대에 있어봐서 아는데요, 권력은 인정할 걸 인정하고 소통할 걸 소통할수록 더 강해진다는 그런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세 분 말씀의 요지를 정리하자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이미 검찰이 사법적인 어떤 판단을 가지고서 거기에 대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권력의 책임자인, 그리고 헌법과 국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대통령은 충분히 책임있게 이 상황에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라는 그 요지의 말씀으로 들리고, 그게 사실은 민주공화국의 이 책임 원리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이제 그 말씀들을 나누면서 이 사건이 이렇게 일관되게 그 정부와 여당이 사건의 책임을 외면하면서 급격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요구하는 이런 국민들의 광장의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사태의 책임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빠져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빠져있어요. 사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할 때부터 아주 측근으로서 오른팔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그 배경에서 정부 업무에 대한 아무런 전문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이 진행하고 있는 거의 모든 일들을 대통령과 특대를 통해서 아주 소상하게 보고하고 상의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설사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 국정원의 댓글을 통한 선거 개입 사실을 직접 지시했거나 혹은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앞으로 더 진실이 밝혀져 봐야 알겠지만, 그런데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전에 그것을 공모했거나 혹은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았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책임, 그리고 법적인 책임을 물었어야 되는 대상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그 점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책임의 범위가 좀 애매해진 측면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 선거의 정당성 자체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되는 거냐, 아니면 선거의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근거는 지금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의 정당성 문제를 떠나서 이 권력의 책임자로서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책임있게 입장 표명하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범위냐, 이 점이 사실은 중요한 어떤 차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표 교수님부터. 지금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 부분 공감이 되면서 이 국정원 사건이 흘러간 이 상황을 좀 이렇게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초기에 그 주체가 누구인지 불명하겠다는 거죠. 문제제기를 하는. 야당은 멈칫거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오히려 국민들께서 화가 나셔서 거리로 나오시고 요구하시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일이 흘러가다 보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문제를 야기하고 그리고 그 당시 책임을 졌어야 할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는 지금 당장 대통령이 되어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로 주로 화살이 몰려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차근차근히 이 사건의 진실을 드러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 대통령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얼마만큼이나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따져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저는 너무나 아쉽고요. 그래서 상대방 쪽에서는 정쟁이다. 이게 전 정권 문제인데 왜 현 정권에다가 책임을 묻느냐라는 그런 반격이 가능해지도록 되는 상황이 되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도 특히 박근혜 대통령도 스스로가 초래한 부분도 분명히 있으시다. 끊어내지 못했다는 거죠. 본인이 정말 이 사건으로부터 자유롭다면 더더욱이나 본인도 피해자임을 주장하시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내고 진상을 철저하게 드러내고 밝히셔야 합니다.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국민들의 야단이 너무 두려우셔가지고 이명박근혜라고 지칭하면서 전 정권의 문제를 오롯이 현 정권으로 물어내려는 그런 시민들의 어떤 목소리에 두려움을 느끼신 나머지 아예 이 사건에 진실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차단시켜버렸거든요.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하는 내내 어느 누구도 체포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압수수색 한 번 한 적도 없었고 4개월 지나면서 결국 여러분 다 아시지만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은 3개월 동안만 댓글 자료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모두 다 자동 삭제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찰이 4개월 동안 압수수색하지 않으면서 지나온 시간 동안 당연히 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에서는 모든 댓글들이 자동적으로 다 삭제됐다는 이야기예요. 국정원 직원들이 스스로가 조직적으로 삭제한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너무 참 아쉽다. 우리 측의 대응도 너무 좀 감정이 앞섰고 직접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현직 대통령을 겨냥한 나머지 실질적 진실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잃어버렸다.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도 억울한 점이 있으셨을 텐데 전 정권의 문제를 다 드러내고 그쪽으로 책임을 다 지게 만들고 본인은 명분상의 사과를 하시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역시 대통령과 현 정부도 놓쳤다. 이런 점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습니다. 예, 표 교수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자면 국정원의 그 댓글을 통한 선거 개입에 관한 직접적인 책임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전 정권에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가지고 정치적 도의를 가지고서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책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노 대표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책임져라,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라 이런 그 구호들이 광장에서 나오는데 그 책임의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냐? 지난 대선이 불법 부정선거였다는 걸 인정하라는 얘기냐? 아니면 지난 대선을 불법 부정선거를 인정하라는 게 아니고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도의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사과와 함께 강력한 재발방지책을 세울 그런 책임을 말하는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분명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지난 3월 달에 검찰에 의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국정원 대선 시기 댓글 사건과 관련된 기소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방금 지적된 것처럼 당시 대통령이 알았는가 몰랐는가 관여를 어떻게 했는가 MB 이명박 대통령이 어느 정도 했는가에 대해서는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사실상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이 타임으로 계속 이어지다가 제대로 결론도 내지 못하고 이렇게 새누리당의 그런 이제 그 강경한 대응 때문에 이제 무산되어 버렸는데 그러면서 이 사건 자체가 이대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 우려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두 가지 이제 차원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까지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국정원의 그 이른바 심리전단이라는 그 이상한 팀이 대선 시기에 댓글 몇 개 다는 것만 하진 않았다. 댓글도 몇 개 단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수백만 건 이상 단 걸로도 보여지는데,
바로 여기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이상한 글 써서 그 댓글 달고 막 퍼뜨린 데가 어디입니까? 그 국정원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저는 바로 이 광장에서 제가 2008년도에 그 촛불 한창일 때 그때 그 촛불과 관련해서 국정원에서 각종 그 사이트에다가 글 올리는 걸 갖다가 제가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그래서 이것은 대선 시기에 대선과 관련된 댓글만 단 게 아니라 이명박 정부 집권 시기 내내 엄청난 이제 자신들의 정권 안보를 위한 활동으로서 대대적으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몰랐을까? 저는 그게 강력한 의문을 사실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초점이 국정원 댓글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확인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NLL과 관련된 남북 정상회담의 내용을 왜곡해가지고 그것을 대통령 선거 때 퍼뜨리면서 써먹은 게 누구였습니까? 그게 박근혜 후보의 캠프에 있는 주요한 분들이었고 정치인들이었고 그 자료를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국정원에서 만든 이 8쪽짜리 발췌본들 포함한 그 왜곡된 자료를 그 청와대에 근무하던 그 모씨 등을 통해서 사실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청와대와 박근혜 캠프의 커넥션 그리고 그게 국정원이 연관되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파헤쳐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앞으로 남은 박근혜 정부의 재임 기간만이 아니라 그 이후까지 이게 제대로 밝혀질 때까지 갈 거다고요. 우리가 70년, 80년 전에 일제가 어떻게 이 나라를 갖다가 집어삼켰는가, 강점했는가 하는 것도 70년, 80년 지난 후에도 과거사 청산위원회를 만들어서 다 조사하고 누가 그때 잘못했는가를 다 따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성격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 이거 그냥 대충 뭉개고 넘어간 데서 덮여질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실제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가담했는가 하는 문제와 박근혜 선거 캠프가 어떻게 또 이와 연관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앞으로 더 파헤쳐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현재의 대통령이 져야 될 책임도 규명이 될 거다. 지금까지 나타난 것만 갖고 우리가 일단 대통령은 사과만 하면 된다라거나 선거는 정당하다. 이게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가는 문제는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전히 이 사건이 초반전이고 앞으로 더 드러나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에 따라서 책임의 범위도 정해지게 될 거기 때문에 너무 성급히 이 사건에 대해서 혹은 대통령이나 이 정권의 책임에 대해서 지금 결론을 낼 때는 아니다 이 말씀이었고요. 우리 천 대표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대통령 선거 때 있었던 국정원의 범죄 사건에 대한 직접적 연루 여부만 가지고 책임을 묻는다. 유치한 대통령한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품격 있는 대통령은 그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문제를 저렇게 덮고 넘어간다면 게다가 남재준 원장의 NLL 원문 공개는 이게 하나의 사건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덮기 위해서 국정원장이 NLL 원문을 공개했어요. 사실 한 덩어리의 사건인데 이런 남재준 장관 보고 원장 보고 셀프 했던 것은 사실은 어떤 뜻이냐면요. 앞으로 4년 반 내 임기 동안 국정원은 나에게 과거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충성하기 바란다. 라는 요구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더 심각합니다. 또다시 제가 청와대에 있어서 하는데요. 이 국정원은 옛날에 뿌리가 어디냐면 중앙정보부에 있죠. 지금 새누리당의 뿌리인 공화당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는데 중앙정보부가 당을 만든 겁니다. 정보기관이 만든 정당입니다. 그리고 선거에 개입해왔습니다. 정치에 개입해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납치해서 살해하려고 했던 것도 중앙정보부입니다. 중앙정보부의 특징은 뭐냐면 오로지 대통령을 위해서 충성한다는 그 문화와 전통이 제가
청와대에 있었던 기간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오로지 대통령한테만 보고하고 싶어 합니다. 아시겠지만 그 참여정부 때 국정원이 대통령 원장의 주례 독대 보고라는 게 그 정원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걸 노무현 대통령이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전체의 사기가 엄청나게 떨어진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국정원장과 독대를 하시는 게 아니라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 참여해서 국정원의 기능 살려주자라고 해서 면담을 했지만 실제로 독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 독대를 하지 않느냐. 독대 때에는 과거에 불법적으로 확보한 또는 직접 국정원의 본래의 국가이익 수호 관련된 임무가 아닌 정치정보, 야당과 정치적 반대자들의 비리에 관한 정보, 이런 것들을 보고했다라고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그걸 안 했던 거죠. 그걸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세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그런 문화와 전통, 중앙정보부 때 김재규 정보부장이 총 들고 따라와 병무실 채찍질을 들고 보고 쏴 라고 할 때 아무런 고민 없이 쏘는 사람들의 그 전통, 그게 국정원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모든 문서를 좋은 의미에서 작성할 때 대통령이 본다라는 자세를 갖고 하면 좋은 자세일 수도 있죠. 제가 국정상황실장이라는 걸 했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국정원의 정보보고를 받아봤습니다. 국정원 정보보고와 경찰청 정보보고가 올라옵니다. 한 20-30꼭지 정도 돼요. 그런데 물론 이런 노력 때문에 참여정부 때는 개인 정치정보 전혀 없었습니다. 순 정책정보였습니다. 근데 국정원이 몇만 명이진 대회비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립니다. 그 중에 몇 분의 1이 일 수는 없지만 그 숫자가 보내준 자료 치고는 별 필요가 없더라고요. 때로는 경찰청 정책정보가 더 유익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국정원은 오로지 대통령한테 보고한다는 정신을 갖고 보고하고 활동하는 조직인데 그 대통령이 너희들 저번에 잘못했는데 그 잘못 아니야. 너희들 스스로 개혁해봐 라고 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충성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총만 안 들었지 이 국정원은 남재준 원장이 했던 것처럼 앞으로 공공연하게 선거와 정치에 기입할 것입니다. 때로는 시민들의 뒷조사를 할 겁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열애였었는데 우리 노회찬 대표, 표창 교수님 아마 뒷조사가 시작됐을지도 모르고요. 저도 이 정의당 끝났습니까? 정의당 대표가 되고 난 뒤로 뒤가 싸늘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매우 의식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미래에 대한 것. 이 문제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국정원이 과거의 중앙정부의 어떤 유령처럼 나타나서 대한민국을 유신시대 비슷하게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앞선다. 이걸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 이것이 이번 제가 하는 투쟁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우리 천 대표 말씀 중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국정원의 조직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국정원이 예산을 얼마를 쓰는지 국민들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국가정보기구의 특성상 비밀주의의 예외를 어느 정도 법으로부터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라고 있어요. 국정원을 말하자면 감시감독하는 상임위원회인데 이 정보위원회는 이제 겸임상임위라고 해서 다른 상임위를 하면서 정보위원회를 겸임을 하고 있고 숫자가 아주 작습니다. 근데 국회 정보위원회 저희 정의당은 못 들어갔습니다만 회의를 하면 회의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정보기구의 특성상 그런 비밀주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법에 의해서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국정원이 갖고 있는데 이번 댓글 사건에서 나타났듯이 그리고 과거에 정보기구의 부정적인 그런 전력들에서 나타났듯이 본연의 임무인 국가 안보를 위한 정보 업무보다 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권력자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감시하고 사찰하는 그런 역할을 더 많이 해왔던 것이 사실상 국정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과 독대를 안 하면 국정원의 사기가 떨어진다. 이 얘기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그 국가 안보를 위한 정보 업무를 하고 있다면 매주 주례 독대를 안 한다 그래서 국정원의 사기가 굳이 떨어질 일은 없겠죠. 마치 이건 권력자의 해바라기처럼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가공하고 정리해서 그걸 제공하고 국정원의 권력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서와 판단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국회에 국정원법 개혁안들이 여러 개 나와 있고 저희 정의당에서도 조만간 국정원법 전면 개혁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노회찬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법안을 좀 보완을 해서 제가 대표 발의를 할 예정인데, 저희 정의당이 대표 발의할 법안은 국정원이 국내 정보원으로부터 완전히 손을 떼게 하고 본연의 역할이 국가안보를 위한 해외 정보원만, 대외 정보원만 담당하도록 하는, 그래서 명칭도 국가정보원이 아닌 해외 정보원으로 변경하는 그런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NLL 이 논란,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사초 실종, 이게 사실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하고 한 덩어리입니다. 근데 굳이 이걸 분리해서 그거는 국정원 사건과 관계가 없다 라고 지금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바람에 사실은 국정조사 대상에서도 그것은 제외가 된 것이 사실이고요. 또 권영세 주중대사, 그리고 김무성 현 새누리당 의원, 당시에 이제 선거운동 본부장이었습니다. 녹취록과 그 부산에서의 유세를 통해서 사실은 국정원이 그 짜집기하고 편집한 그 NLL 대화록의 일부가 이미 사전에 누설이 됐고, 그게 대선 때 NLL 논란을 일으켰고, 이 사초 실종 논란까지 쭉 연결이 돼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국정원 댓글 사건 못지않게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고 국익에 중대한 이 손실을 가져온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 국정원 그 댓글 사건에 대응하는 이 전선을 다소 불안시킨다 이런 이유로 NLL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가급적이면 자제해왔던 게 사실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열린 토크쇼를 하는 마당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천호선 대표께서는 당시에 청와대 근무하실 때죠? 예, 평양에 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할 말씀도 많으실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저는 길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아주 NLL을 팔아먹었다라는 일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 드러났죠. 이제는 국민들 안 믿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그거는 그들이 기도했던 의도가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종 논란 문제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요. 14 정상회담에 발췌록이 있었었는데 이것을 국정원이 풀어서 국정원이 보유했다. 그런데 대통령 기록물 속에 찾아보니까 그것이 없더라. 이게 요지잖아요. 그런데 이 없는 이유는 아마도 지금 새누리당이나 또는 청와대 등의 입장은 아마도 뭔가 숨기려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참여정부 사람이 폐기하거나 일부러 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얘기입니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걸 현직 대통령, 현직 청와대가 정합니다. 이건 15년, 이건 30년이라고 정하면 기준이 없어요, 사실은. 15년 동안, 30년 동안 어느 누구도 열어볼 수 없습니다. 현직 그 당시의 대통령 말고요. 국회가 3분의 2 이상 의결하지 않고는 절대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한테 이것을 발췌록을 하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이관만 시켜놓으면 당선 확정되어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시에는 당선자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비록 다른 당의 후보지만 당선됐지만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김정인 위원장과 내가 이런 대화를 나눴다는 걸 있는 그대로 보고 참고하시라 라고 해서 국정원에서 녹취한 걸 통해서 발췌록을 갖고 있으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미 그건 공개한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 기록물에서 이관시키자고 뺀다고 해서 숨겨지는 게 아니고 이미 국정원에 그것을 복원하라, 녹취록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다음 대통령에게 넘기겠다는 거고요. 숨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숨기는 방법은 국정원에 안 시키고 청와대 NSC 안보비서관실 보고 통일안보 쪽 외교통일안보비서관실 너희들이 녹취록 만들고 대통령 기록물을 넘기버리고 폐기해라. 그러면 정말 숨기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없어진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나 참여정부의 의도에
위한 것이다.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오히려 복원할 건 복원하더라도 적어도 다음 대통령이 볼 수 있게 해주자는 깊은 배려 속에서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마치 누군가 전 정부가 숨긴 것처럼 하고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엉터리 논리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왜 사라졌는 건지 못 찾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된다고 보지만 이것이 뭐 노무현 대통령의 의도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것만 밝혀주고자 합니다. 예. 이어서 우리 의원님. 예.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선거 공약 중에 하나가 최근에도 이렇게 보도가 좀 됐습니다만은 휴전선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 양쪽 다 좀 군사시설을 철거해가지고 원래는 비무장지대라는 말 자체가 무장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지금 남과북이 휴전 협정을 맺은 이후로 계속 사실은 남과 북이 다 그 협정을 어기고 무장을 한 채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일정한 지역을 정해가지고 남과 북이 다 비무장으로 물러서가지고 그 빈 공간을 평화 공원으로 만들자라는 게 박근혜 후보의 당시의 그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NLL 문제를 언급하게 된 것도 그걸로 자꾸 서로 싸우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서로 물러서 가지고 공동 모로 구역을 만들어서 서로 고기를 잡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한 거니까 거의 뭐 박근혜 대통령이 한 공약이랑 성격이 같은 거다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NLL을 팔아 넘긴 거다. 그 얘기하려면 그러면 박근혜 후보는 휴전선 팔아 넘긴 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요거는 넘어갈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우리가 굳이 뭐 변명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좋은 제안인 거예요, 좋은 제안. 좋은 제안인 건데, 이걸 가지고, 이명박 정부에서 이걸 이제 당시에 안기부에서 국정원에서 이걸 8페이지짜리 발췌록을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왜곡했어요. 제가 그 8페이지짜리 읽어보고 야 이거 문제가 있겠다 싶었는데 전문을 읽어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그걸 깨달은 것처럼 이 8페이지짜리 이걸 가지고서 과거에 종부세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오르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익 보는 투기 세력들이 늘어나니까 종합부동산세를 갖다가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게 그냥 정당한 세금 제도를 갖다 개선한 건데 이걸 가지고 세금 폭탄하면 온 국민 다 죽는다 막 이런 식으로 거짓 선동을 한 것처럼 이 NLL 문제 가지고 다가오는 선거에서 악용을 하겠다고 작심을 했는데 이 작심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자료를 갖고 있는 거는 이명박 정부 책이고 자료를 건네받아가지고 악용하는 것은 박근혜 후보 책이기 때문에 양쪽에 커넥션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 후보와 관련해서는 저는 제가 참여정부 때는 야당으로서 또 참여정부를 비판하는데 앞장선 사람이긴 하지만 참여정부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현재 민주당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전혀 꿀릴 이유가 없다. 저는 하등 잘못된 것도 없다. 이걸 악용한 세력들이 자기들이 악용한 걸 갖다가 대선 때 이렇게 재미를 본 거죠 실제로. 근데 이제 와서 그게 드러날 것 같으니까 다시 또 이걸 가지고 NLL에 무슨 문제 있는 것처럼 NLL 어디 없어졌습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NLL도 그대로 있고 NLL 밑에 물고기들도 다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근데 마치 그게 무슨 팔아 넘겨진 것처럼 그 얘기를 그리고 당시에 국방부 장관 회담이 14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열렸지만 그때 우리 첫 국방부 장관 그 회담으로 간 김장수 당시 장관이 그 가서 뭐 했습니까? 대통령이 이걸 팔아넘겼다면 팔아넘기면 뭐 했어요? 안 팔아넘겼다는 걸 갖다가 증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국정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002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TV 토론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정봉준 의원이 대선 후보로 출마할 그때 뭐 작전을 하고 있던 텐데 그런 양반도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일체 개입하지 못하도록 순수 해외
정보, 대외 정보만 다루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국정원 해체를 주장한 게 당시에 정봉준 의원이었어요. 지금 저는 새누리당 안에 그 솔직히 소장 파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데요. 제가 이 검역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예?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정봉준 의원 같은 사람도 국정을 해체해야 된다, 국내 정치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지금 새누리당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새누리당의 생명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몇 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명은 묻는 거예요. 국정원이 이렇게 입찰해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시인하자 하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를 왜 당당하게 떳떳하게 못하냐는 거예요. 예, NLL 밑에 물고기는 살고 있는데 새누리당에는 생명체가 살고 있는 건지 이게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NLL이라는 게 해상경계선 아닙니까? 그 해상경계선을 두고 그동안에 남북 간의 실갱이가 역사적으로 있어 왔고, 그로 인한 어떤 물리적인 충돌까지도 있어 왔던 거죠.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은 그 해상경계선을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이 원하는 해상경계선으로 후퇴할 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합의해줬다, 이렇게 사실을 왜곡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NLL 관련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구상을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이게 선이 아닌 면으로 개념을 바꿔서 이걸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동 관리하는 그런 평화수역으로 만들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새누리당이 왜곡해서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구상이었고, 그건 아까 우리 노회찬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구상, 지금도 여전히 좀 유효한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번 국정원 댓글 논란 사건에서 새롭게 불거진 쟁점이 아니고 이미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당시에 정문원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14선언 맺을 때 그 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로 인해서 민주당하고 지금 송사까지 걸려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뒤로 밝혀진 사실들을 보면 권영세 주중대사가 당시에 어떤 자리에서 NLL 관련해서 발언됐던 녹취록이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김무성 의원이 부산에서 했던 요새는 국정원이 각색해서 제출한 8쪽짜리 문건은 거의 한 자도 풀리지 않게 유세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정치적으로 이걸 가지고서 당시 기밀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대통령 기록물이니 아니니 지금 논란이 있긴 하지만 남북 정상대화록의 내용을 왜곡해서 발췌해서 이미 선거에 이용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당시에 박근혜 캠프가, 그리고 혹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나라는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댓글 사건과 별개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진실규명과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표 교수님 의견 좀 여쭙겠습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이제 세 가지 문제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NLL 관련 논란에 있어서 특히 보수 또는 안보, 국익위의 차원에서 심각한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결국 대통령 선거에서 자기의 상대방 편, 하지만 같은 민족이고 같은 국민이고 같은 국가 일원인 동생 같은 야당을 흠집내고 야당에게 이기기 위해서 국익을 팔아먹은 거 아니냐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지금 우리 것인 NLL을 우리 거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전직 대통령이 NLL 북한에 양보했어, 북한에게 줬어, 북한에 팔아먹었어 라고 우리 내부에서 자꾸 이야기함으로써 누가 유리해집니까? 북한밖에 없거든요. 이런 일을 왜 도대체 흔히 애국보수라고 자칭하는 분들이 스스로가 우리 국가에 백해무익하고 우리 영토를 적인 북한에 넘겨줄 수 있는 이런 위험한 발언을 했을까? 너무나 잘못됐다. 결국은 같은 동생이 미워서 동생한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집안 망하게 하는 행동을 새누리당과 전현 정권이 한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기밀 유출의 문제죠. 이건 여러 차례 나왔지만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신문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대단히 희한하게도 국가정보기관이 국가 기밀을 유출한다. 위키리크스라는 국제적인 기밀 유출 기관이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없거든요. 국가 기밀을 지키고 철저히 꽁꽁 감싸 안아야 할 국가정보원이 오히려 국가 기밀을 남북 정상회담의 대화 내용들을 공개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다른 시각이 아니라 보수적 시각, 국익적 시각, 애국적 시각에서 봤을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남지중 원장은 절대로 국가정보원장 자리에 하루라도 더 있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건 조금 이제 전문적 차원의 문제인데요. 그 협상의 테크닉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아직까지는 국가 대테러 협상 전문위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테러 관련한 사건이 일어나면 제가 가서 협상의 기술을 자문하고 조언하고 또는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는 과거에 협상 기법에 대한 훈련을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받았고 수행을 해봤고 국정원과 함께 모의 대테러 훈련상에서 실제로 그런 협상, 대테러 협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테러범이든 인질 강도범이든 그들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는 목표는 뭡니까? 결국 인지를 무사하게 구출하는 것이거든요. 인지를 무사하게 구출하기 위해서는 테러범을 칭찬도 할 수 있습니다. 너 정말 잘생겼다, 멋있다. 너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다. 그런데 왜 이러니? 우리 신사답게 하자. 불쌍하고 아픈 노약자부터 보내달라. 넌 정말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존경할 것 같아. 이런 얘기 저는 수없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과 이야기를 할 때, 야, 김정일 위원장 다시 참 멋있는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만 딱 발췌해서 우리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저자세를 보였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란 거죠. 협상의 협조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런 말조차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국가 원수 간의 평화라는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 사이에서 했던 수없이 많은 말들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그걸 빌미로 삼아서 그 사람 인격을 공격하는 것은 절대로, 이것은 저희 경찰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넌센스고 무식하고 도저히 국가 운영의 어떤 한 축이라도 담당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보완. 제가 우리 표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지금 좀 추가를 하고자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그 5년 내내 사실은 북한하고 이렇게 대립하고 갈등을 많이 빚어왔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과 참여정부 시절에 그나마 이렇게 진전된 남북관계를 많이 후퇴시키기도 사실 했습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의 죄가 중에 하나인데, 실은 그러면서도 이 정부가 하도 우리 국민들에게 인기도 없고 그러니까 당시에 이명박 정부 말기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의 현직 장관 두 사람이 싱가포르에 가서 북한 측 그 주요 인사들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쪽에서 제안한 게 뭔가면은 연속 3차례 정상회담을 하자. 그 제안을 몰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그 사람들이 관철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 북한 측 그 관료들에게 거액의 돈을 갖다가 뇌물로 주다가 그 사람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공개가 돼버렸어요. 저는 그 돈 주려고 했던 사람들 다 잡아가 국가보안법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앞뒤가 다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당당하게 만나가지고 남북 평화와 진전을 위해서 정식으로 제안을 하는 게 더 낫지. 왜 뒤로는 이런 식으로 하고 겉으로는 또 마치 무슨 북한하고 싸울 듯이 이렇게. 그래서 나는 가장 이렇게 그 비겁한 정부가 이명박 정부였고, 그 비겁한 정부가 물러서서도 이 NLL을 갖다 악용하는 비열한 짓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국익과 안보라는 건 보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근데 앞서 부창원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가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NLL 논란을 그런 방식으로 벌이는 것은 보수가 보수 스스로의 가치조차 제대로 사실은 지키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정말 정권을 감지할 그런 능력이나 그런 철학이 없는 그런 사람들임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민주화 이후에 그 어떤 정권보다 가장 강하게 말하자면 북과 냉전적인 그런 구도를 유지했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그 뒤로 쭉 사실은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그 이전으로, 민주화 이전으로 회귀를 해버린 상황이었는데, 우리 노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겉으로만 그랬을 뿐 뒤로는 사실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꼬인 실타래를 아무것도 풀지 못한, 오히려 이쪽 남쪽 정부의 체면만 상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고, 그 결과 안보도 이렇죠.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죠. 연평도 부격 사건이 일어났죠.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지난 그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 10년의 민주정부 시절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진전시켜 놓은 이 남북관계가 한참이나 후퇴한 상황인데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이 정부에서 지금 뭐 신뢰 프로세스 얘기를 하는데 그걸 단기간의 목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남북관계의 평화적인 회복과 정착의 결과가 나타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제 조금 주제를 바꿔서 가려고 하는데요. 예정에 없던 시나리오긴 합니다만 앞서 그 얘기했던 이 대통령의 품격과 책임에 관해서 내가 이 말 한마디는 꼭 해야 되겠다 라는 분 있으면 한 분만 의견을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선착순입니다. 손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인기가 없나요? 자, 다시 한번 그 심호흡하시고 이정미 부대표는 나오지 마세요. 안 받아줍니다. 내가 이 말 한마디는 꼭 해야 되겠다. 말씀을 논리적으로 재밌게 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소에 그냥 갖고 계신 생각 거침없이 한 말씀 해주실 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 모셔서 한 말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많이 오셨는데 할 말씀 없으신가요? 모자이크 해드릴까요? 예,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보시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엊그저께 국정원으로부터 도움받은 거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민생 챙기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민생 챙기자는 건 좋은 얘기인데 근데 과연 이 민생이라는 것이 지금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안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 끝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공약 후퇴 논란이 여러 사안을 둘러싸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연금 문제도 그렇죠. 또 보육 문제도 그렇죠. 경제민주화 시대정신이라고 그러고 그 시대정신의 담지자인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캠페인을 굉장히 세게 했는데 경제민주화 벌써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런 회의가 여권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서 135조 원이라는 재원이 필요한데 불가피하게 사실은 증세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제 개편안을 보면 부자 재벌들에게는 여전히 대단히 반대하고 그 부담을 서민과 중산층들에게만 전가시키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이런 세제 개편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뒤집기 혹은 말로만 민생 뒤로는 사실은 민생의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9월 2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정기국회는 법에 의해서 자동 소집되도록 돼 있습니다만 여야 간의 의사일정 합의가 돼야 회의를 열 수 있고 민생에 관해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을 지금 이 상황을 국정원 사건을 빚어진 이 상황을 덮기 위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수사로 사용할 게 아니고 민주주의 회복의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이고 그리고 여야가 정말 민생을 위해서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빚어지고 있는 이 공약 후퇴 논란, 특히 지난번에 나왔던 이 세제 개편안으로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증세 없는 복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패널들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노 대표님이 무슨 말씀을 좀 꺼내주셨습니다. 예, 대통령이 며칠 전에 민생을 챙기겠다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일종의 선언을 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오늘 아침에 대기업 총수, 재벌 총수 10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생이라 해서 난 뭘 챙기겠냐 했더니 대기업 챙기겠다 이게 요즘 재벌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은가 뭐 이렇게 해서 재벌 총수를 챙기려고 했는데 민생 챙기려면 10대 재벌 총수를 만날 게 아니라 저 쌍용차 해고자들 저 현대차 비정규직 대표 뭐 이런 사람들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사실은 지난 6월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 했던 공약 가계부를 발표했습니다. 그 공약을 제대로 지키겠다고 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일단 공약을 갖다가 다 지키는 게 아니라 135조 원어치만 지키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약을 많이 깎아가지고 다 못 지킨다고 생각하고 깎아서 135조 원어치를 지키겠다. 그런데 그 돈을 그럼 135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돈 만들 계획을 보니까 135조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 절반도 만들기 힘든 세금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금단지
해주겠다 해놓고 결혼하고 나니까 14K로 해주겠다. 근데 보니까 14K 금반지 살 돈도 지금 없는. 그래서 결국에는 저게 보나마나 은반지가 될 게 뻔하다. 그 상황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장은 공약 다 안 지켜도 좋다. 135조 원어치라도 제대로 지켜라. 그 대신 돈은 확실하게 135조를 만들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거나 아니면 이명박 정부 때 부자들 세금 깎아준 거 그거라도 원상 회복시켜라. 그렇게 해서 135조 원어치라도 제대로 지켜라. 그러면 원래 공약보다 좀 금반지는 그냥 14K로 전락한 거지만 그나마 봐주겠다. 이게 저희들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정부가 마땅히 지금 해야 될 부분들을 안 하고 실제로 세금도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세금을 사실은 걷고 있는 건 다름없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 예를 들면 44%가 세금 한 푼 안 낸다? 이런 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 넣어보세요. 10만원어치 넣으면은 47,000원이 세금입니다. 서민들이 소주 한 병 드셔보세요. 1,000원짜리 소주 한 병 먹으면 500원이 세금입니다. 세금 한 푼 안 내는 국민은 없어요, 사실은. 오히려 서민들은 소득세 같은 거 좀 내고 싶은 거예요. 종합소득세, 나도 종합소득세 내는 인간이 되고 싶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세금 면제 받아서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돈 더 벌어서 소득이 더 생겨서 세금 좀 내고 싶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세금을 갖다가 안 내는 사람이 없고 우리가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간접세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소득에 비해서는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세금을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사실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법인세 같은 걸 많이 깎아주는데 또 비과세 감면이라 해서 세금을 또 이렇게 감면해주는 제도가 워낙에 세게 발달했기 때문에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법인세보다 삼성전자와 같이 1년에 매출이 200조씩 되는 그런 회사가 법인세를 더 적게 내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 잡고자 최근에 우리 정의당에서는 소득세 등 세금을 갖다가 개편하는 문제 그리고 복지를 제대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사회복지세를 갖다가 도입해서 공평과세, 형평과세를 통해서 복지 재원을 마련하자는 그런 법안을 지금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예. 아주 구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시절에 약속했던 민생과 관련된 그런 공약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당시에 이제 쌍차 우리 평택에 철탑 위에 노동자들이 농성을 하고 있었고 쌍차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 국정에 허당이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황우여 지금 새누리당 대표가 평택에 찾아와서 쌍용차 국정조사 하겠다.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당대표가 와서 그런 공언을 하고 갔으면은 그건 대통령 선거의 공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쌍차 국정조사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고 그 철탑 위에서 한겨울 났던 노동자들 빈손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첫 번째 약속 위반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 어르신들 그 기초노령연금 지금 89,000원 그 용돈연금이라고 비판받는 이거 모든 노인들한테 20% 우리 국민연금 평균 가입자 평균 소득의 20%를 지급하겠다. 그럼 월 한 7, 8만 원이 됩니다. 이거 공약 내걸어서 어르신 표를 아마 솔솔하게 새누리당이 얻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결과 보십시오. 깎아서 소득 여부에 따라서 깎고 또 가입연한 여부에 따라서 깎아서 기존의 용돈연금과 거의 다르지 않은 그런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으로 이어가겠다. 두 번째 약속 위반입니다. 세 번째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요. 민영화 문제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논란이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 또 철도, 발전산업, 물산업 이런 각종 공공서비스 민영화가 5년 내내 공기업 승진화라는 이름으로 시도됐고 논란이 있었는데 국민이 반대하는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않는 그런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 직접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서발 KTX 민영화가 일방적으로 그리고 아주 전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약속 또한 어겼습니다. 사실은 이런 그 대통령 그 선거 당시 약속 위반은 인생의 문제인 동시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어떻게 보면 회의와
또 위기를 가져오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는 우리 손 대표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아까 노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약속했던 걸 확정한다. 약속했던 대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훔쳐냈습니다. 장애인 등급제 없애겠다고 해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요. 영유아 보육 지금 서울시와 한판 붙고 있는 국고에서 책임지겠다고 박근혜 후보가 약속하고 여야 국회의원이 합의한 법을 일부러 여당 의원들이 안 지켜서 박원순 시장을 정치로 몰아가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다 일일이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 새누리당이 왜 민생을 외면하고 장애 투쟁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첩을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데 대개 한 5년 전 이전의 수첩은 자동으로 삭제되는 모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총재 때요 과감한 장애 투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텐데 뭐가 싸웠는지 아세요? 사학법입니다. 그때 사학법 싸움을 주도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이 예를 들면 누군지 아시죠? 영훈재단 김주호인가요? 하여튼 이사장 이런 사람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장애투쟁했습니다. 당시 국민 여론의 70~80%가 장래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박근혜 당시 대표가 했던 얘기가 그렇게 돌아갈 거면 시작도 안 했다. 이게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민생과 무관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잘 간단하게 얘기해서 민주주의는 서민의 목소리를 크게 만드는 것. 민주주의가 없으면 다수 서민의 목소리가 소수 힘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묻혀버리기 때문에 다수 서민의 목소리를 크게 만드는 것. 민주주의는 거창한 게 아니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곧 민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죠? 저는 어떤 정책 하나하나는 타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밀고 당기고 부족한 점이 있어 또는 예산이 모자라서 힘이 밀려서. 그러나 민주주의가 역행하는 건 타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민의 목소리 자체가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릴 수 있는 뒷심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곧 민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민주주의의 문제 가지고 얘기하자 야당이 그랬더니 회담을 하면서 민주주의 얘기 못한다, 국정원 얘기 못한다, 인생만 얘기하자. 정말 품격 없는 대통령임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품격 있는 대통령은요, 제가 또 어떤 대통령 얘기는 안 드리는데 마치 뭐 그때 정부 출신이라는 것이 자꾸 강조되는 것 같아서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총재 때 그때 당시 영수회담은요 국정의제 전반에 대해서 토론하자 이런 거였습니다. 어떤 의제를 중심으로 토론하자 이런 걸 썼지만 이런 얘기는 빼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이것은 품격 있는 대통령이 아닌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신 차리십시오. 교수님 말씀을 이어서겠습니다. 네, 역시 그 세 가지 처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로 정의를 논하지 않은 채 민생을 논하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좀 범죄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폭력, 성폭력, 강도, 또 살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한테 한 일주일, 2주일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거 다 잊어버리고 먹고 사는 거 집중하세요 라고 하게 된다면 그분들은 마음이 억울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 마음속에는 그 나쁜 놈, 범죄 저지른 놈 찾아서 그들에게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리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상처가 치료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범인도 안 잡고 이거 이제 잊으세요. 먹고 살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게 도대체가 피해자에게 할 얘기입니까? 국정원 사건은 국민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납니다. 그 권력자인 우리 국민들을 유린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뺏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해결하지도 않고 누가 했는지 밝히지도 않고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엄정한 책임도 묻지도 않고 이제 먹고 사는 얘기하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저 미국의 워싱턴 DC 수도에 가면은요 연방정부 청사가 있는데 거기 법무부 건물에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Justice alone sustains society. 영어 자랑 좀 했는데요. 우리말로 하자면 오직 정의만이 사회를 지탱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의가 무너지면
그 사회 아무것도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민생이 무엇입니까? 교육, 경제, 먹고 사는 문제, 취업. 이게 정의롭지 않고 원하는 사람, 힘든 사람이 자기 아들을 갖다 취업시키고 성적 조작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게 민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이 정의롭게 선출되고 정의롭게 자신의 일을 하는 그런 제도와 문화 관행이 되어야만 국민들이 정의롭게 교육 경쟁하고 정의롭게 취업하고 정의롭게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난 선거 또 그 전에도 보면 이게 도대체 새누리당이 지향하는 정치 이념이 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 다수에게서 인기를 얻을 만한 것이면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안보는 보수적인 부분들을 주장하면서 복지는 사회민주주의적 복지를 막 얘기를 합니다.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서민과 중산층을 지향하는 것들을 하겠다고 해요. 그럼 결국은 모든 국민이 새누리당 찍으면 나에게 유리할 거야 라는 인식과 희망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집권하고 나서는 할 수가 없죠. 왜? 그걸 다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필요하고 그 돈을 조달하려면 세금을 올려야 되는데 세금은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책임 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선거 때만 되면 지키지도 않을 공약, 자기들의 이념과도 맞지 않는 걸 마음대로 내뱉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숙제가 남겨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래서 더더욱이나 물론 상황도 바뀔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약속했지만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세금을 올리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승인과 용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당을 정치의 동반자 파트너로 인정을 해야겠죠. 같이 함께 수기하면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같이 헤쳐나갑시다. 국민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귀 닫아 걸고 입 닫아 걸고 나는 몰라, 난 책임 안 져, 난 아무것도 없어요. 이 상태로 6개월 간 상태에서 어떻게 민생이라는 이야기가 입에서 나오는지 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민생은 민주주의고 정의와 민주주의가 전제되지 않은 민생이라는 것은 사실상 허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주의와 민생을 분리해서 그만 이제 광장에서 철수해서 민생 논하자고 얘기하는 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생도 부정하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다운 그런 철학과 품격을 보이려면 그런 구분, 그런 경계, 또 지금처럼 이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외면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일 게 아니고 전부 다 끌어안고 폭넓게 이 상황에 대해서 야당과 소통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리고요.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관련해서 그 1972년 미국에서 일어난 워터게이트 사건 때는요. 그 닉슨 대통령 당선 이후에 72년부터 74년까지 2년 동안 이 문제만 다뤘습니다. 국정조사 3개월 동안 TV로 생중계 계속 했고요. ABC, NBC, CBS 3개 주요 공동사가 릴레이로 방송을 다 했고요. 그리고 특검, 국정조사, 재판, FBI 수사가 모두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로지 이 문제에만 2년 내내 올인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 배경에는 뭐냐면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있는 공화당에서도 이 문제는 당리당략이 아니라 우리를 보신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다라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있어서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2년 동안 온 국가가 워터게이트에 매달렸지만 민생 법안 국회에서 다 처리됐습니다. 정쟁이 아니니까. 민생에 관련된 모든 정책들을 제대로 다 이행됐습니다.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은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의 해결을 막고 있고 진실 규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국민을 화나게 하고 있고 야당을 밖으로 내몬 여당과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말씀대로 오히려 진실을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고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마음을 열고 이 국민의 소리를 듣고 진실은 진실대로 밝히고 또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함께 노력하는 그런 폭넓은 모습을 제발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시간이 꽤 흘러서 이제 정리해갈 시점이 돼가는데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광장에서 우리 정당의
또 간부들이, 지식인들이, 시민들이 모여서 대통령의 품격을 논해야 되는 지금의 상황이 사실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6개월밖에 안 됐고, 비록 선거 때의 승부는 승부고, 어쨌든 이 정부가 잘 되는 것이 우리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인데, 지금 6개월간을 되돌아보면 과연 남은 임기 5년 동안 이 정부가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무엇보다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대통령께서 오늘 우리가 품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품격을 포함해서 지금이라도 좀 정신을 똑바로 차려주시고 분림하는 것이 아니고 소통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통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 우리가 바라는 혹은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대통령의 품격은 어떤 것인지 마지막 정리를 겸해서 우리 패널들께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차 대표님부터. 제가 품격에 대한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뭐 저 스스로의 품격이 그렇게 높지 못해서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8.15 행사 앞두고 정당 대표로 참석하면서 그 전에 이제 간단하게 간담회를 합니다. 대통령과 종교 지도자들과 정당 대표와 간담회를 하면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본 게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8월 15일 날이었습니다. 저기 세종문화회관 행사 때 정말 말씀하시는 톤과 그리는 선, 이 손동자 이런 게 굉장히 품격 있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진정한 품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그건 저는 진정한 품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대표를 만나는데 이 얘기는 빼고 라고 얘기하는 것은 품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만큼 실력이 안 된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과 대화하는 것이 품격이 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미안하지만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을 대통령으로 모시라고 만들어준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21세기판 유신정권 느낌이 듭니다. 정말 여왕이 되어 가시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전국 공무원 노조분들을 만났는데요. 그분들이 청운동 동사무소에서 막 농성을 하니까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박근혜 대통령에서 막 소리 지니까 코드를 딱 붙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청운동 동사무소에서 얘기하는 건 집무실까지 소리가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 소리를 들어서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꼭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대통령은 처산 중턱에 들어가서도 아침 이슬을 들으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거기까지밖에 안 들으시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진정한 품격은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니다. 국민 앞에 소박해지는 것, 국민 앞에 겸손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저도 정말 대한민국의 품격 있는 여성 대통령 밑에서 4년 반을 지내고 싶습니다. 이 소망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께서 여름 휴가 가가지고 모래사장에다가 뭐 저도의 추억 이렇게 듣는 걸 보고 참 저는 절망스러웠습니다. 대통령 그 저도의 추억이 뭡니까? 유신 정권의 추억 아닙니까? 박정희의 추억 아닙니까? 비록 본인에게는 표류될지 몰라도 대통령으로서는 극복해야 되는 과거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큰 상처를 낸 그 상황 아닙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국민들에게 자신이 약속한 바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도 저도의 추억에서 깨어나야 한다. 저도의 추억을 버려라. 그래야 제대로 된 대통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저는 일본 아베 수상과 독일의 그 메르켈 총리를 보면서 보수에도 품격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보수가 다 똑같은 보수가 아니에요.
그런 과거의 식민지 만행 또는 전쟁에서의 어떤 그런 만행에 대해서 반성하는 보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자랑스럽게 뻔뻔하게 생각하는 그런 보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보수인가? 저는 일본 아베 수상을 보면서 제대로 된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시대착오적인 수구 세력일 뿐입니다. 보수 되려면 메리켈 수상 정도는 돼야, 왜냐면 보수도 양식이 있고 합리적인 보수가 존재 가치가 있는 보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청와대나 새누리당이 어떤 보수냐, 메르켈형 보수냐, 아베형 보수냐. 제가 볼 때 아베형 보수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은 보수 안에서 세력 교체가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근데 교체될 새로운 정신 똑바로 박힌 보수가 과연 있는지, 아까 제가 생명체가 눈에 안 보인다고 얘기를 했는데 좀 의심스러울 지경이어서 더 답답합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갑자기 진보가 되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건 DNA를 바꾸지 않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품격 있는 보수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저도 중에서 깨어나와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실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제대로 듣기를 저는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수에 대한 논쟁이 국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보수가 무엇이냐에 대한 단일한 정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수의 원조, 고향인 영국에서의 논쟁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보수는 단순히 수구였습니다. 옛 것을 지키자, 바꾸지 말자. 그래서 프랑스 시민혁명을 맹렬히 비난했던 게 영국의 보수였거든요. 그런데 이 보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1950년대부터 퀸튼 호그라는 보수당 당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요, 보수란 무엇이냐, 사회의 자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인간 본성 그 내면에 있는 깊고 진지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어려운 말 같은데요. 조금 쉽게 풀어내면 뭐냐면, 우리 인간이 분노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야, 잘못됐어 라고 했을 때 보수는 그 진지한 분노의 욕구를 들어줘야 합니다. 어루만져 줘야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이 갈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들여다보고 답을 주는 것이 보수의 생명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자유가 흘러넘치도록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이라크 전쟁 일으키고 막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을 때 미국 사회에서는 부시는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엄청나게 횡행했어요. 여러 가지 사실들을 결부시키고. 하지만 어느 한 사람도 부시를 사이코패스라고 불렀다고 해서 잡혀간 사람 없습니다. 처벌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잡혀가요. 이게 도대체가 자유를 숭상하는 보수의 품격입니까? 대통령이라면, 특히 보수의 대표라면 자신을 향한 표현의 자유를 무한히 허용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해, 사퇴해, 내려와 라는 국내 외침을 들으셔야 해요. 그 마음속에는 분노를 읽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막거나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종북으로 내몰고 그 말을 한다고 해서 대선 불복이라고 욕한다면 그 사람들은 보수의 자격이 없습니다. 품격 이전에 자격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수는 결코 고집장이가 아니다. 자신의 가치, 대한민국의 전통을 사랑하고 지켜내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것이 보수의 품격이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두 분 말씀을 종합해보니까 세 가지가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리고 대한민국 보수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박근혜 대통령 개인께서는 아까 우리 노 대표님이 저도의 추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버지 시대의 그 추억으로부터 좀 깨어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의 추억이라고 바닷가에 쓰고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유신 시대의 인물, 공작 정치의 대명사인 김기춘 씨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것으로부터 깨어나지 못하는 한 이 국민과의 불화, 시대와의 불화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보수는
국민과 소통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 사실은 보수라는 것이 상대적 개념입니다. 보수, 진보 모두 그렇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보수는 어떤 절대적인 자기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뭐 자기 이외에는 다 자기가 포함하지 않은 자기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다 중복 이런 식의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것 같고 동시대인들과 소통할 줄 모르는 그러면 그건 보수가 아니라 그야말로 수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발 소통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꼭 보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뭐 진보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건데 정치적 반대자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 반대자와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타협도 가능하고 그래야 정치도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자세를 보면 정치적 반대자와 전혀 대화하거나 혹은 타협할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국정 운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대통령이 꼭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인사 말씀 하시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오늘 국정원이 다시 그 존재감을 유감없이 드러내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뭐라고 판단하기 이른 점도 없지 않습니다만 명백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민감한 시점에 나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을 포함해서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의견이 없으면 굳이 말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경찰관이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보수주의자로서 뭐 내란 음모 혐의이건 국가보안법 위반이건 범법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증거를 밝혀서 처벌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석기 의원이건 통합진보당의 어떤 분이건 또는 당 전체이건 만약에 현행법을 위반하고 특히 국가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를 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하지만 만약에 그러한 혐의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과장 왜곡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시도를 한 국정원이든 또는 검찰이든 그들 역시 철퇴를 맞아야 하고 절대로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진실은 철저히 드러나야 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제가 가진 합리적 의심을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시기상에 있어서 너무나 좀 의문이 듭니다. 왜 지금인가라는 거죠. 3년 동안 내사를 했다고 하고요. 언론 발표에 따르자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 2012년 5월달에 했던 발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이냐라는 의문이 제기가 되죠. 두 번째로는 과연 이게 형법상에 보면 불능범이라는 그런 그 이론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지금 누군가가 싫다고 해서 째려보면서 죽이겠다. 내 눈초리로 저 사람을 1년 동안 째려봐서 죽게 만들겠다. 그럼 저를 살인 예비후보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그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통진당의 의원들이 말로 총으로 무장해라 또는 뭐 전력을 뭐 어떻게 해라 어떤 얘기를 했든 간에 그게 실현 가능하고 실제적인 의지와 고의와 계획성을 담보한다면 당연히 처벌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앞뒤 말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이야기들이고 실행의 의지나 실행의 실제적인 현실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면 그건 불능범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제기된 공개하나 뭔가 있다면 모르겠어요. 공개된 것만 본다면 기사에만 나온 거 본다면 상당히 의문이 가는 그러한 수사이고 그리고 발표다라는 것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참 곤혹스럽습니다. 일단은 지금 통합진보당이 첫 번째 내놓은 어떤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이 상황은 현재 통합진보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촛불 시민의 문제이고 야당 전체의 문제이므로 시민과 야당들은 모두 통합진보당을 도와줘야 한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실제로 통합진보당 혹은 경기동부연합 이석기 의원 그분들이 정말 간첩이거나 진짜 체제전복적인 일을 하신 거라면 여기에 촛불 시민들과 야당들이 모두 함께 연합 연대해서 들어가게 된다면 국정원 사건이고 뭐건 전부 다 완전 정통성 상실해버리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반대로 이분들이 정말 억울하게 탄압을 당하고 있는데도 시민들이 그리고 야당이 외면하고 나도 정부로 몰릴까봐 두려워라고 그들을
버려버린다면 이건 정말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양심 저버린 행동이 되거든요.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곤혹스러운 상황에 현재 우리 모두가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늦기 전에 정확하게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일이 벌어졌고 어떠한 혐의들이 제기되었는지 지난 6월 14일 날 우리 검찰의 수사 결과처럼 상당히 구체적인 수사 결과물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바로 얼마 전에, 요 서울중앙지법에서, 국정원에 의해서, 남매 간첩으로 이렇게, 기소된, 탈북 화교 출신 분들이 간첩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사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종종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간첩을 잡는 곳인지 간첩을 만드는 곳인지 그 의심을 받을 때도 여러 차례 사실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국정원이 잡은 간첩보다 국정원이 만든 간첩이 더 많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신중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국정원이 지금 내외적으로 공개개최하면서 또 국정원의 개혁, 실제로는 국정원의 존재 자체도 지금 이렇게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생존권 투쟁으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근거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이 정도 사안이라면 또 그게 국회의원까지 관련되고 정당이 핵심 지금 대상으로 압수수색 대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렇게 영장을 집행할 것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선택한 사람들이잖아요. 국민들에게 자초지종을 상세하게 밝히는 게 국정원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어디 그냥 자본들 이렇게 잡는 식으로 이렇게 막 일을 벌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작은 정의당이지만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매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아픈 기억도 있고요. 근데 지금 사실 앞에서 얘기하신 분들 얘기가 다르지 않은데 이하 동문 이러고 넘어가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만약에 정말 검찰과 국정원이 주장하는 것 같은 범죄 사실이 있다면 예외 없이 처벌이 되어야 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우리는 국정원이 너무나 많은 엉터리 간첩단 사건을 생산해왔다는 기억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이 일체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건 왜 이 시기냐는 겁니다. 조금 전에 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년 동안 준비한 걸 왜 오늘 했을까? 이건 냄새가 나서 너무 냄새가 난다. 앞에 1번 그게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이 시기에 한 것은 정말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1번이 진실이 아니라면 이건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우 신중하게 이 사태를 지켜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덧붙이지 않아도 세 분의 말씀 속에 오늘 있었던, 물론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주시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한 그런 맥락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2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밤새도록 하고 싶은데요. 우리 최원선 대표는 또 농성을 하셔야 되고, 우리 표창원 교수님과 노회찬 전 대표께서는 또 바쁜 일정들이 있으시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쉽지만 오늘 이 정도에서 대통령의 품격 그리고 보수의 품격을 주제로 한 오늘 그 열린 팟캐스트 마칠까 하고요. 오늘 여러 말씀들을 여러 주제에 관해서 나눴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달라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대통령이 좀 달리 생각을 하시고 움직여야 이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상황이 풀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처럼 외면하고
아무런 어떤 이 상황을 풀기 위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상황은 계속 악화될 것이고 그것은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좀 흘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제발 박근혜 대통령께서 헤아리셔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자리 마칠까 합니다. 같이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또 방송을 지켜봐 주신 모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